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커뮤니티 실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 팀의 경기가 승부차이 끝에 맨시티가 승리한 경기였죠. 맨시티가 마지막에 실바의 동점골로 극적으로 골 넣고 승부차기로 승리했지만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9개의 슈팅, 1개 유효 슈팅, 빅찬스 0개, XG는 0.48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냉혹하게 보이는 스탯이죠. 냉정하게 이 문제는 맨시티가 실수가 많았고 잘 못했다? 이런 문제기보다 맨유가 수비했던 방법을 봐야 했습니다. 또 맨시티는 풀어 나오려는 방법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맨시티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 나오려 했고 맨유는 어떤 수비 시스템을 보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원래는 이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담아보려고 했고 맨유의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담으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거의 4-1-2-3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고 맨유는 4-2-3-1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살펴보면 후방에서부터 에데르송이 좌측에 껴서 빌드업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바르디올과 아칸지는 넓게 위치하고 우측 풀백이었던 리코 루이스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까지 올라가는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중원에선 코바치치가 원볼란치로 위치하고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메가티와 가운데는 오라일리가 위치해 거의 3-1-3-3 같은 형태가 나왔는데요. 에데르송까지 포함했다면 4-1-3-3 형태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때 맨시티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나왔는데 그중 한 가지는 롱킥을 활용해 풀어 나왔습니다. 단순히 롱킥을 통해 홀란드나 윙어들이 버티면서 세컨볼 따고 역습하는 이런 단순하면서 속도 있는 패턴이 나오면 맨시티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런 공격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요. 에데르송이나 후방에 있는 센터백들이 롱킥 해주면서 이 지역에서 볼을 확보하면 여기서부터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즉 맨유가 높게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을 내려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런 미들서드부터 빌드업을 시작해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고 박스까지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전개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이드 공간을 활용해 풀어 나왔는데요. 여기서 맨유의 수비 형태를 보면 4-2-4 형태로 프론트 라인을 굉장히 좁힌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이때 레시포드는 리코 루이스의 위치가 안쪽으로 좁혔기 때문에 루이스에 맞춰 약간 내려가 4-3-3 플랫 형태에 가깝게 위치했지만 사실상 4-2-4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에데르송의 센터백으로 껴서 볼 소유하면 먼저 압박하기보다 기다렸고 만약 맨시티의 빌드업이 백패스로 에데르송한테 볼이 가면 압박했지만 후방에서 형태를 잡고 빌드업을 했다면 4-2-4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후 볼이 사이드에 위치한 센터백한테 전달되면 연결된 센터백과 가까운 포워드 중 한 명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가깝게 위치하고 반대 포워드는 가운데 센터백이랑 가깝게 위치하거나 반을 갈랐을 때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윙어도 간격은 좁히되 만약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를 못 돌게 커버하도록 따라 내려갔죠. 그러면 윙어는 안으로 좁히면서 대각선으로 못 주도록 차단하면서 볼 소유한 선수 기준으로 선택지를 없애면 사실상 맨유 선수들을 앞으로 더 끌어오고 윙어를 향한 킥을 통해 길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후방에서 풀어 나와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맨시티는 후방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나오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부분과 유사한데 사이드로 결국 끌어오면 반대편 윙어도 좁혔기 때문에 반대 윙어를 보고 대각선으로 킥해주면 여기서 풀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들이 센터백한테 끌려오는 상황을 활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리코 루이스와 메가티는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후방에서 빌드업하면 횡으로 나와 사이드에 위치했는데요. 특히 좌측에서 레시포드가 사이드에 위치하는 센터백한테 나가면서 사이드에 3대2 상황 만들어져서 풀렸습니다. 윙포워드인 밥이 넓게 위치하니 풀백이 버리고 높게 올라갈 수 없었기에 리코 루이스는 프리로 풀릴 수 있었죠. 그럼 리코 루이스는 여기서 대각선을 바라보는데 이 리코 루이스 커버를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했죠.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이 2선 미드필더들이 등 뒤로 못 돌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앞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로 갔을 때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이드로 가면 가운데가 열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안쪽 먼저 체크하고 사이드로 가는데요. 미들서드에서 맨시티가 빌드업하는 방식에서도 잠깐 언급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는 사실상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나왔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 했지만 이 대각선에 위치한 선수는 포지셔닝이 좋지 못하면 넓은 쪽으로 풀어 나오기보다 좁은 쪽으로 풀다가 뺏기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가운데를
먼저 지키고 사이드로 몰아가면서 여기서 못 풀어나오게 하려는 게 사실상 먹혀든 거죠. 그러다 보니 맨시티가 후반전에는 아예 리코 루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하러 가면 가운데 있던 미드필더도 미리 횡으로 더 땡겨오게 만들어 수비형 미드필더와 거리를 벌려둔 다음에 사이드에서 받고 반대로 풀어 나오는 패턴을 더 자주 활용했기에 맨유 수비 라인과 바로 맞닿을 수 있도록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볼이 미들서드까지 오면 형태는 그대로 3-1-3-3과 유사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맨유는 4-2-4 형태를 갖췄는데요. 양쪽 윙어는 메가티와 리코 루이스가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때 내려와 견제해주면 상황에 따라 한쪽 윙어가 내려가는 4-3-3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맨유는 프론트 라인과 미들 라인이 이 선수들 때문에 간격을 다 좁혔기 때문에 사이드로 길게 킥해주면 공격형 미드필더의 위치에 따라 2대1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맨시티의 센터백들이 가운데로 주기엔 바로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에 있던 오라일리가 내려오면서 한 선수 끌어오면서 후방에서 대각선으로 좁은 공간으로 넣어 푸는 방법도 보였지만 좁은 공간에서 볼 소유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였던 방법은 이 세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건데요. 맨시티가 사이드로 넘어가 센터백이 볼을 소유하면 코바치치를 세컨 선수가 견제하고 메잘라랑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같이 몰리면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실상 여기서 묶어버리죠. 그럼 반대 메잘라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 대각선 루트로 통해 받을 수 있고 이 윙어도 사실 앞에 위치한 센터백을 커버하느라 시설이 뺏겨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5명 이 5명 등 뒤에 볼 받은 꼴이 되어 반대로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각선에 위치할 수 있는 반대 메잘라들이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선수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잘 줄 수 있도록 코바치치의 포지셔닝도 여러모로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런 메잘라 선수들을 맨유 입장에서는 센터백들이 올라와서 수비해야 하는데 이걸 커버할 만한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수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맨시티가 후방에 위치한 형태부터 보면 에데르송이 약간 처져 있죠. 빌드업 할 때 에데르송이 박스 근처에 위치해 그바르디올, 디아스와 에데르송이 마치 두 센터백 마냥 위치하고 우측 사이드에 아칸지가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마운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투톱처럼 위치하는데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러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톱 자리로 올라가고 마운트는 코바치치를 견제하고 아마드가 안으로 좁혀와서 사이드로 갈 루트가 없어지죠. 안으로 몰아가면서 그바르디올이 패스할 선택지를 없애고 마이누도 메가티가 사이드로 빠지니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후 왼쪽에서 못 푸니 전환하면 레시포드가 센터백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레시포드는 좁혔다가 센터백한테 가면서 사이드를 차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맨시티가 수적 우위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코 루이스가 사이드에서 볼 받고 앞으로 너무 프리하게 나올 수 있었죠. 지금도 유사한 상황에 에드르송 포함한 포백이죠. 사이드에 리코 루이스가 위치할 때 미드필더 끌어오면서 가운데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횡으로 나오면 앞을 바라보면서 카세미로까지 여기로 끌고 오고 여기서 전환하면 맨시티는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다음은 미들서드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입니다. 메가티와 오라일리가 사이드에 붙었죠. 이 두 선수가 사이드로 오다 보니 카세미로와 마이누도 사이드로 나가면서 유일하게 대각선 루트 하나 남았죠.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받으면서 2선 공간에서 볼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전환하면 맨유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도 조금 유사합니다. 이번엔 사이드로 끌어온 건 아니지만 대각선에 메가티 보고 전환한 상황이죠. 여기서 마이누 올라오게 만들었고 카세미로가 메가티와 가깝게 위치했지만 이런 것도 대각선으로 전환하니까 상대의 위험한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죠. 만약에 여기서 뒤로 돌려서 짧게 전환하면 맨유는 그 전환하는 패스마다 대응해 맨시티가 더 올라오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고 맨시티는 2선 3선 거쳐서 반대로 전환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맨시티의 공격 패턴과 맨유의 수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